앞에는 소리가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합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라이브 정치 토크, 예,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좌파는 왜 이렇게 보수를 미워하는가 네. 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증오와 혐오의 서로가 서로를 두 편으로 나눠서 갈라쳐서 선동으로 날이 지고 새는 이 정치 싸움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화해와 상생으로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두 의원에 네.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거든요. 네. 부결될 걸로 예상하셨죠? 네, 예상했죠. 예, 다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작년 12월에 노웅래 의원 해서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이재명하고 네. 그리고 요번에 이 두 사람 있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민주당에서 이거를 저는 가결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봤어요. 무엇으로 봐도. 네네.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그 안에 돈봉투를 받았다는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20명인가 20몇 명, 29명인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선해서 갑자기 바뀐 것처럼 가결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의 실망은 되게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아니 원래 이게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이제 염치와 상식을 갖다가 이제 땅에다 안매장을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법과 원칙과 상식을 해로 가는 게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핵심 가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이건 체포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할 만한 일이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그걸 갖다가 잘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정무적 고려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유보를 한다거나 하는 게 참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이나 가치로 볼 때 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 그러면서 이제 법과 원칙과 상식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분노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냥 뭐 일종의 정도를 걷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민주당에서 이거를 부결시킬 거라고 예상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두세 달 간격으로 이 체포동의 올라올 때마다 방탄을 튼튼하게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방탄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국힘과 비교해서 오히려 더 높았었고요. 높다가 그냥 비슷하다가 약간 좀 내려갔다가 그런데 또 다시 올라지고 그러니까 양편이 기본적으로 30%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이 정세는 이제 변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과 염치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은 국민들이 화를 낼 것이다. 화를 내서 우리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버릴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힘 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 그야말로 최소한의 상식, 최소한의 염치로 지켜야 될 일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 안 하면은 우리는 정말 버림받을 것이다.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대통령 탄핵을 거쳐서 그다음에 완전히 정당이 완전히 없어질 뻔했던 그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가 뭐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해도 이렇게 좀 뻔뻔스럽게 국회에서 돈봉투 받은 의원들을 막 우리끼리 방탄을 해주고 이런 걸 하더라도 우리를 버릴 리 없어.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옳은 길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굉장한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 네. 우리는 너무나 옳고 우리는 너무나 정의롭고 선과 악의 대결에서 우리는 선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한 실수, 요런 짜잘한 실수, 이런 체포동의안 부결 같은 이런 정도의 실수로는 우리는 해도 돼. 라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있고, 이 지지자들, 30%의 변함없는 지지자들한테도 그게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저는 요번에 그 지지, 그 확신, 맹신이라고 할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요번에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 씨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다가 하루도 못 가고 9시간 만에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완전히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래경이 9시간 만에 9시간도 못 버틸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거대한,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우리는 이래도 된다는 이런 확신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님 이래경 씨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인연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래경 씨가 서울대 금속과 73학번이에요. 73학번에서 이제 운동권을 갖다 했고, 근데 이제 감옥은 한 번도 간 적은 없어요. 저는 금속과 82학번이지 않습니까? 아, 같은 과 선후배군요. 같은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한 2008년, 2009년쯤 돼서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공대 선배들이, 이내경 선배가 보이스 코리아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회사인데. 호이트 코리아. 호이트 코리아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 지사장 하면서 이제 돈을 갖다가 좀 벌어가지고, 좀 가치 있는 일에 후원을 갖다가 잘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내경 선배를 찾아가 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찾아갈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머리에 그 이름이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른바 민주동문회다 뭐다 해가지고 만날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멀찌감치서 이제 이렇게 토론을 갖다 해보니까 생각이 아주 고색창연하시더라고. 80년대의 어떤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그냥 머리에 딱 굳어가지고, 이 사람은 나한테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적의를 가지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미 그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적의를 심하게 이렇게 분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저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요. 그 한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운동권 있지 않습니까? 운동권은 크게 보면 NLPD로 분류를 하는데, NL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미국 탓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북한의 어떤 그 주장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자본 탓이고 풀어놓은 시장 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본을 정오를 하고 재벌을 정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규제 완화 없는, 그러니까 규제 없는 시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정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탓이야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시장 탓이야. 이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욕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양대산맥입니다. 이게. 이래경 씨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신자유주의 탓이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파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갖다가 정오를 하는 거는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강요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을 갖다가 욕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근데 어쨌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이제 요즘 오늘 이 토크를 하기 위해서 요즘 페이스북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했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장이 됐다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사람의 음모론이지 않습니까? 이제 천안함 자폭이라는 게 그때 하필이면 또 현충일을 끼고 바로 그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지금 오늘 오면서 이제 그 사람 그냥 막 어떤 글을 요즘은 쓰고 계시나 했더니 여전히 음모론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바로 16시간 전에 무슨 글을 썼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천안함이라든가 무슨 칼럼에 썼던 이런 발언 때문에 자기가 그 물러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러니까 2017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아마 미국에 가서도 교포들하고 같이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가 봐요. 그때부터 미국 정보기관이 자기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놨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요번에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다가도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마 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FBI 국장이 와서 만났고, 그 다음에 또 CIA 국장도 와서 만났고, 그래서 FBI와 CIA 그 이 정보기관의 국장들이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다음 대통령은 네가 나가면 된다. 이렇게 교지를 내렸다는 이 두 가지 음모론을 지금도 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 시민경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린컨이 제기한 인민 주권이 실현되는 세상에서 상생과 역동적 혁신이 어우러지는 시민경제의 실현, 자신은 이걸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미 패권의 강압 질서에 대한 해체 없이는 시민경제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아마 옛날보다는 그 자유주의가 자유경제가 가장 나쁘다는 것보다 이 사람이 쉽게 생각이 조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아마 국제질서와 국제관계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정도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요. 원래 이제 NLPD가 이제 이렇게 쭉 있다가요. 사실은 원래 이제 그 민주노총도 PD가 우세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도 PD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NL은 뭐냐면은 자기들은 이제 전민항쟁, 전국적 전민항쟁은 항쟁 노선이라 가지고 합법적 정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D가 이제 민주노총이나 그 민주노동당, 더 나아가서 사실은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른바 이제 PD 성향이 강했는데, 이제 PD 성향이 재생산을 갖다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PD는 그래도 원래는 원류가 과학적 사회주의거든요. 어떤 과학을 따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상 이념도 나름대로 가설이고, 이거는 또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검증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그 원류는 소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붕괴를 하고 과학적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를 해버리니까, PD는 사실상 이제 이렇게 이 중심이 있잖아요. 이 중심 내지는 기둥이 사실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컨대 PD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주대환. 옛날 한국노동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전향을 했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PD가요, 재생산을 갖다가 실패를 하고 또 중심들이 전향을 하거나 허물허물해져 버렸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PD에 이끌리던 사람,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NL은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은 끊임없이 뭐 이러저러한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조선노동당의 어떤 노동신문이나 뭐 SNS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사상 이념을 갖다 끊임없이 전파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가난한 나라지만은 뭐 10,000불이든 20,000불이든 100,000불이든 찔러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L은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어요. 재생산도 했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PD 성향이었던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이제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는 대로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박서군 씨나 이내경 씨 같은 저런 분들이 이른바 이제 NL화 된 거예요.
이게 이른바 이제 단어로 치면 통진당화 이렇게 이제 된 건데요. 아니 그러면서 옛날에는 미국에 대해 가지고 얘기 안 했는데 옛날에는 주로 이제 재벌 욕, 자본욕, 자본주의 욕, 시장경제 욕을 갖다 하다가 이제는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을 비판을 해야 소위 말해서 이제 강대한 어떤 NL 후배들이죠. NL 후배들하고 이렇게 그 뭔가 이 같은 어떤 동지적 유대를 감을 이렇게 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뭐냐면은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대한 흐름에 자기 생각을 갖다가 두들겨 맞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말입니다. 엉성하기 짝이었거든요. 자, 이 사람은 뭐냐면은 세계화 있잖아요. 그 세계화에 대해 가지고 또 강대국 논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책에서 그 마크 레빈슨이 쓴 세계화의 종말 그 세계화의 종말과 뭐 새로운 시작인가 그 책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2차 세계화는 일종의 어떤 강대국 논리가 맞아요. 근데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3차 세계화 같은 경우는 그 이 미국이나 그 유럽의 선진국의 중산층 그쪽이 가장 큰 피해를 갖다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 피해를 입었던 그 백인 블루컬라 노동자들을 이렇게 러스벨트 그쪽을 갖다가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윤여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계화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쪽의 강대국, 즉 식민주의 논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현실은요.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거고요. 미국, 일본, 유럽에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고 이 양반 자체가 그 세계화의 혜택을 입어서 돈을 많이 버신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KTX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 필수 부품을 맞습니다. 독일 호이트에서 생산을 하고 이제 그거를 한국에 들여오는 그 이제 무역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번.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매판 자본 이 사람 논리로 보면은 이게 매판 자본인데 지가. 근데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화의 현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리는 우리가 이건 너무나 익숙한 논리 얘기잖아요. 80년대에 듣던 민족 경제론 논리거든요. 세계 그야말로 신식민주의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고 있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한국 같은 나라는 영원히 민주주의도 이룰 수가 없고 경제 발전도 이룰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지배 계급과 기득권 세력들은 언제까지나 그야말로 미국을 빨아주면서 그러면서 한국을 다 이게 우리가 그 시절에 듣던 80년대에 듣던 그 운동권 논리였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입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하신 그야말로 그래서 고색창연하다는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 사람은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기 그 음모론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은 새롭게 추가를 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음모론에 잘 빠지는 사람은 세계는 그 뭐 이 좌파나 우파에 다 음모론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세계는 자기가 잘 모르는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아주 겸허한 아주 사악한 세력들이 뭔가 움직이고 뒤에 있다. 이쪽은 약간 뭐 프리메이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유대주의 또는 뭐 부정선거 또는 뭐 제일 만만한 건 미국이 뭐 미국은 나중에 유대인하고도 연결을 하고 프리메이션하고도 연결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연결을 합니다. 아니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은 잘 설명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잘 모르는, 남이 잘 모르는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아주 전지전능한 어떤 악당들의 어떤 흉계다. 요렇게 이제 봐요. 다 있잖아요. 그죠? 진보 보수 다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것도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그 신자유주의가 만학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쭉 견지해 왔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 그 논리를 보면요. 이 사람이 다른 백년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시대착오적인 사상 이념을 전파를 하는 어떤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거기 자기가 번 돈을 갖다가 상당 부분 거기다가 이제 쏟아부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남아있는 어떤 후배들이 대부분은 이제 NL 계열들이다 보니까 그 NL에 따라가지고 이제 모든 것은 미국 탓이다. 미국의 식민주의 탓이다. 뭐 이런 걸 하나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음모론을 갖다 하나 이제 또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그 뒤에는 악의 근원인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다는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것도 미국이 시킨 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도 미국이 시킨 거, 천안함이 폭침된 것도 미국이 시킨 거,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뭐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어제 국회에서 왜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도 또 싸가지 없게 굴어서 또 오만방자하게 굴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심기를 건드려서 이것이 부결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만물 한동훈설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한동훈의 잘못이 있다는 것처럼 이 양반은 보니까 모든 것에 미국의 잘못이 있고 모든 것에 미국의 음모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세계를 보는 그런 양반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출발은요. 왜 사람들이 염치와 상식 이렇게 없냐.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원인이 뭐냐. 사실은 조기숙 교수라고 있거든요. 이화여대 지금도 국제대학원 교수일 겁니다. 이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 뭐 책을 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5월 말에 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이제 자기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은 이제 지금 이 무당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도저히 고쳐 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3의 어떤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이 왜 무너졌냐? 첫 번째가 명분과 가치를 잃었다. 김대중 노무현은 목숨처럼 명분과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명분과 가치를 잃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염치와 상식을 갖다가 완전히 잃었다. 그 다음에 민주적인 어떤 절차나 어떤 관용과 포용의 문화를 갖다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분은 현상묘사는 했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뭐냐면은 그 부분 인식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문제다. 원인이 뭐냐. 우리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분도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천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것이 화두였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적어도 그분보다는 좀 더 천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핵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 그러니까 모든 데는 이른바 이제 사상 이념적인 어떤 지주는요, 모든 거는 미국 탓이라고 하는 놈, 모든 거는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코어에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돼버리나, 염치와 상식을 잃어버리고 명분과 가치를 잃는 데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이 없거나 오히려 박수를 치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참여정부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있잖아요. 노무현 하나는 이제 이 해전사적 역사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떤 문제는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문제가 건국과 산업화 과정, 건국과 산업화를 갖다가 이른바 친일파 민족 반역자 기회주의자들이 주도를 해서 그렇다. 자, 이게 이제 미국 탓하고 연결은 좀 잘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 기회주의자 탓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아주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정통론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사입이다. 이제 이것이 80년대 이제 이렇게 쭉 퍼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탓으로 연결되는데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또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 자질과 비극적 죽음의 어떤 그 원인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핵심인데,
이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자질은 결국 양극화에 대응을 잘 못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가지고 검찰이나 언론이나 야당을 너무 신사적으로 대했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한미 FTA 같이 제주 해군기지나 이런 것처럼 지지층의 어떤 이하 요구에 반했다. 지지층의 이하 요구에 반하여 국민적 어떤 이익을 추구했다. 이런 거로 요약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반성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은, 자, 좌파적 정책들을 갖다가 추구를 했으면은, 뭐, 최저임금, 공공부문 확대, 국가 규제 강화, 친노조, 이러저러한 그런 어떤 좌파적 정책들을 갖다 강화를 하면은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어요. 전혀 말은 안 되는데, 어쨌든, 뭐냐면은 좌파적 정책이 부족해서 불평등 양극화가 생겼으니까 좌파적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요게 1번이에요. 이 부분을 뭐 조국 교수나 이러저런 사람들도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 문재인도 이걸 받아들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지지층한테 물질적 이익을 줘야 되는데 물질적 이익을 잘 못 줬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한정공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원전 산업은 원전 마피아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태양광. 그 태양광의 어떤 수혜자들은 대부분 호남 쪽입니다. 이게 그 한정공대, 아시아문화전당, 그 다음에 어떤 이 자리 있잖아요. 우리 그 정부 요직 인사를 할 때 그 민주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역적으로는 호남이죠. 그 다음에 뭐 학연도 있고요, 혈연도 있고. 이제 이쪽에 대해 가지고 아주 어떤 이 특권 특혜를 갖다가 계속 많이 줬어요. 이게 완전히 볼 때는 공정과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거잖아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너무 신사적으로 대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을 너무 신사적으로 대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이제는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이제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쉐리 그냥 뭐 기존의 이사들 끌어내리고 자기들 사람들 집어넣고 쌩까고 검찰은 아예 그냥 뭐 손발을 다 잘라가지고 검수완박. 검수완박을 갖다 해버리고요. 야당에 대해서는 신사적으로 대해가지고 협치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쌩까버리자. 이래가지고 즉 뭐냐면은 이 핵심들은 시대착오적인 어떤 이 사상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떤 현대사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편향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가장 강범위한 어떤 뭐라 그럴까 염치와 상식과 명분과 가치를 갖다가 깡그리 말아먹는 가장 주력 부대 이게 이제 이른바 개딸로 상징되는데 이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자질 그리고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어떤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노무현은 결정적으로 노무현을 갖다가 죽인 거는요 진보 언론하고 민주당이거든요. 그때 자세히 보시면요. 진보 오마이뉴스라 경향신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노무현을 가장 2009년 그때 죽기 직전에 노무현을 가장 아프게 찔렀거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나중에 이제 그 노무현 어떤 뭐 상주처럼 행세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노무현 죽이기 앞장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게 노무현 가장 아팠을 거예요. 죽은 노무현을 갖다가 혹시 무당이 불러내서 가지고 만약에 인터뷰를 하면요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다 보수 어떤 언론, 보수 야당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둘러대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러네요. 원래부터 자기와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거는 그렇게 특별히 아플 일이 없는데 그렇죠? 자기 편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더 정말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비슷한 얘기를 이인규 중수부장이 낸 책도 책쯤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좀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검사다니까요. 거기서도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그 민주당이었다. 문재인이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갖다 이유가 따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간간히 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보수 언론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죽창인지 뭐 쇠몽둥이 들고 쇠파이프 들고 두들 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사실은 한결의 경향, 네. 그 다음에 어떤 옛날 노무현한테 공천을 받았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예. 노무현을 가장 힘들게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왜 내가 잘 아느냐면 그 당시에 저는 사실은 그 일종의 제가 노무현에 대해 가지고 호위무사는 아니었지, 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에 대해서 깊이 제가 볼 때 저는 그 공감을 갖다가 했던 사람이고, 뭐 저는 그때는 제가 친노라는 소리를 갖다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누린 적이 없는, 받은 것이 없는 친노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때를 생생하게 사실은 기억을 하거든요. 아, 예. 네, 그럼 오늘 김기호 네. 소장님 모시고, 네. 자, 이 좌파의 지금 현 정권의 보수파에 대한 이 증오, 지금 세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핵심에 이래경 같은 사람들, 그 어떤 잘못된 세계관과 음모론으로 이 세상을 보는 네. 이론가들이 있고, 거기를 둘러싼 또 이제 그 지지자들의 생각, 사고방식을 결정하게 된 어떤 이런 노무현의 비극 같은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가장 겉에 있는, 그때 여기 이제 그 극렬 그 지지자들, 근데 뭐 어디서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삼겹의 어떤 케이크라, 3단 네. 홍보라고 할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 보수 우파를 향한 이제 그 증오와를 형성하는 그 안에를 들여다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해로 나갈 수 있느냐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아, 예. 저는요, 참 인간이 남을 갖다가 자기가 정의롭기는 어려워요. 남을 아주 불의로 만들면은 불의의 욕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뭔가 어떤 정의로워지는 그렇죠.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정오도요, 마음이 허한 사람, 영혼이 허한 사람들이 이 정오에 잘 사로잡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아니, 마음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찰하고 반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저런 부조리가 있나, 내 어떤 잘못은 뭘까, 그 상대는 왜 저렇게 생각하나, 이는 끊임없이 성찰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생각했던 어떤 이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념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사실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우선은 상대방을 욕하죠. 저놈이 잘못된 거야. 하나,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보통 사람들이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조금씩 양보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상대방을 탓하는 사람들, 영혼이 허한 사람,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성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질 않아요. 사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거든요. 이 이내경한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이재명한테 나타나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사물을 분석하지도 않고 그 다음 자기한테 성찰이 없어요. 자, 영혼이 허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어떤 정오를 하면서 상대를 불의라고 욕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 충만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정신병리학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분석을 할 어떤 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